자, 이번에 주진우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판도라 열어주세요. 저의 판도라는 힌트를 먼저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분밖에 모릅니다. 무조건 그분만 생각해서요. 저는 힌트는 이명박이고요. 네. 다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네네. 정리해서 왔습니다. 네. 이번 저의 판도라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MB 땡땡땡땡에 진입했다. 나는 이거 한 3초 만에 알았는데. 그러세요? 역시 정두원 의원도 MB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맞죠? 맞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네. 네. MB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MB의 수사 과정을 조금 지켜본 사람이면 네네. 김관진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김관진의 구속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M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김관진 구속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댓글,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부분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 네. 스톱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와 BBK는 좀 밀어주고 다스와 관련된 실소유주 의혹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갈래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MB 측으로부터 대응은 없어요? 주 기자 개인적으로? 저한테요? 대응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이번에 바레인 가는 비행기에서 저에 대한 욕을 하시는 거를 들었다는 저의 제보자는 증언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대요? 저는 그 비행기 타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MB 취재를 하러 급히 제가 네네. 일본에 가야 돼서 못 갔는데 그 옆자리에 타신 분들은 제가 포섭을 했구나.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괴성과 함께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 네, 욕이었답니다. 자, 주진우 기자 판도라로 세 가지 갈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이걸 한번 깊이 얘기해 보죠. 이번 김관진의 구속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심리전,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벌였는지 위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김관진 장관의 구속은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SNS에다 썼어요. 김관진 수사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 줄 썼는데 구속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미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연재욱 그런 분들이 그 김관진의 지시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남겨놨고요. 그리고 MB가 직접 지시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상을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밥에 돌이 많다고 돌이 많은 게 아니라 쌀이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뭐 발표가 됐던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하지 무슨 댓글 부대를 만들려고 이제 창설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사이드 잡으로 이제 활용을 또 운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나친 설마 그럴까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진 게 있지만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B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훈령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이버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의 최고 사령탑으로 국정원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아래에 거의 모든 부처, 차관들이 이 사이버 안전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결국은 국정원장의 지휘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나 부총리 수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 댓글도 국군
뭐 사이버 사령부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전단에 있던 분들이 댓글 달고 좋아요 이걸 누르는 게 주요 임무인데 댓글을 북한에 있는 사이트에 안 달아요. 북한에 있는 이메일에 디도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했겠느냐? 설마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그러니까 업무가 설마 이렇게- 댓글 단어였는지 부업무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얘기고요. 속단하긴 이르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이버 사령관이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각 군의 지금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제 한 수 지도하기 위해서 왔는지 걱정스러워서 왔는지 왔었는데 댓글은 우리나라가 국정원이 최고예요. 최고지. 아니 우리나라한테 지도 편달 받아야죠.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어지진 않는데 네, 예. 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군사이버사 수사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는데 네. 진짜 원자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아니 또 큰 게 있습니까 뭐가? 네. 지금은 국정원 수사 수소폭탄이 더 큰데? 그래요. 응. 그럼 수소폭탄 수소폭탄으로 내려주세요. 할까요? 네. 네. 진짜 수소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거나 저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두 분의 그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자살하면서 지금 수사가 약간 멈춰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계속 국정원에서 윗선을 불어서 국정원장들이 그 국정원장이나 실장, 국장급들이 그 위의 지시사항을 다 얘기했어요.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VIP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 A4 한 2장짜리로 5분 내에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 보충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MB는 물러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으로 간 돈, 그리고 최경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세한테 갔던 그 돈만 나오고 있는데, 예. 원세훈이 만진, 이명박이 만진 특수활동비는 훨씬 크고 강하답니다. 이 돈은 외국까지 넘어갔다는 게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액수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국정원에서 횡령했던 액수 그리고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이 그 집행했던 액수를 보면 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보다 국정원장들, 예. 훨씬 손이 컸고요. 훨씬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특수활동비로 외국에 나가서 해외 대학에도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돈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전직 국정원장들을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네.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 중에. 네.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은 저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심경이 이제 그냥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일종의 급성 우울증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빨리. 긴급 체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최경환 의원도 이제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아닌가. 그분들은 뭐 어디서 죽겠다, 빠져 죽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박형준 의원도 단두대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지역 중에 왜 동대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구가. 거기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대구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에 경찰들은 경계를 강화해. 근데 야당 전략상 정부 여당에서는 최경환 같은 분이 아니 몸성이 잘 있는 게 좋죠. 관역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그걸 자꾸 아니 검찰이 뭐 청와대 눈치 보거나 아니, 말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검찰이 독립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검찰은 뭐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병원 전 수석 그 경우를 보더라도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이제 얘기하시죠. 그 얘기 예. 들으면서 이제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주고받는 말씀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매 정권마다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나간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너무 나간 일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걸 수사를 해서 밝히고 이게 법의 처벌을 받으려니까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범죄자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정원 얘기해서 하나만 더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국정원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의 변호사 그리고 한 국정원 파견 검사가 죽었는데 그 변호사의 죽음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차의 내부를 이렇게 가족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 그 어지럽혀진 쓰레기와 그리고 다른 걸 보고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분은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집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차를 이렇게 차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번개탄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그 주문진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그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거기가 절대 죽을 수 없는 데예요. 사람들이 1차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세우면 차가 뒤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차를 세우면 앞에 지나가는 차가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1.5m 바다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데예요.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신고해서 왔는데 그래서 구하러 갔을 때 누가 가서 어떻게 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분은 나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큰 그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자, 정모 변호사의 자살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 정모 변호사의 허벅지에 2군데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여기를 혈관의 대퇴정맥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사는 굉장히 그 심혈관 계열 어떤 거에 그 검사를 할 때 조영제라고 하나요? 그걸 넣을 때나 하고 굉장히 그 의료적으로 고단위의 주사인데 이건 혼자서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확인 결과 이분은 지병도 없었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 변호사의 부검 기록을 보면 칼륨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약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칼륨이요. 칼륨 지수가. 그리고 가슴과 다리에 출혈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이것도 타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분명히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마티즈 공모과장 미스테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 변호사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가면서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오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며칠 있다가 자꾸 피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살이라고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나오시기만 하면 영화 같은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영화 같아서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그러려면 누가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그걸 시킨다고 그걸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당에 뭔가 더 큰 거를 숨겨야 될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조직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그게 아니라고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니요. 이건 저는 부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혹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청천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몰랐었는데 주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네네. 자살을 했느냐 자살을 당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망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보원으로 부릴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슈는 이명박한테 직격탄, 네.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요. 네,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 상에서 댓글 활동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인터넷 상의 심리전에 각별한 신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02년, 2007년 이 대선을 겪으면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뭐 여러 그쪽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좌파적인 시민단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간변단체, 수구단체. 보수우위. 그 사람들은 건전단체라고 얘기해서 많이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은 인터넷과 그런 댓글, 그 다음에 게시판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누가 요새 유인물을 뿌리고 벽돌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계속 밀리자 촛불 집회 이후에 언론 그리고 이 여론의 항방을 지는 인터넷을 장악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한 것은 보입니다. 곳곳에서.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터넷에 대한. 네. 인터넷이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밀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본인이 일단 인터넷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세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사람이 맞춰주는데 본인은 전혀 인터넷을 안 하면서 댓글 부대 만든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 인터넷 여론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조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처럼 인터넷에서 출중한 인물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두 시간 만에 10,000개씩 욕이 달리는 이런 정도의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때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수준을 유지할 수 그건 주진우 기자의 공이죠, 그거는. 공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나왔습니다. 다스와 BBK.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네. 예. 제가 미국 취재 가서 취재해서 온 결과인데요. 네. 미국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명박의 비자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그리고 FBI 등 여러 유관기관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식으로 수사했다고 저한테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갈래에 돈 거래 흐름이 보였는데 알라바마에 다스 공장이 있습니다. 다스 미국 현지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뭉텅이 돈이 움직였는데 그 돈이 다른 회사로 가고 돈 세탁 과정에 있었다. 여기 이게 한 가지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보이는 한 계좌가 싱가포르 DBS 은행에 있었는데 중국의 상하이 HSBC 은행으로 넘어가는 수천만 달러의 그 자금 흐름이 돈 세탁으로 의심돼서 쳐다보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계기로 지금 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게 된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한국의 외침이 거기까지 닿은 것도 있고요. 미국은 다른 거는 안 보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돈 거래 그리고 달러의 이상한 움직임은 쳐다봅니다.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돈 세탁은 민감하군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한테 회사가 넘어가거나 회사에서 돈을 넘겨주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알았을 것도 같은데 그 핀센이라는 기관이 한국에도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지난 정권에서 몇 가지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그리고 대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갔는데 저한테 그 수사기관 관계자의 증언이 너가 이렇게 가도 기사를 쓰지 못할 거야, 밝히지 못할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도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것은 주진우 기자는 어떤 정보 루트가 있길래 네. 지금 이 사실을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도 네, 지금껏 제가 카카오에 대한 충성심으로 카카오와 관련된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내의 일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외국 정보기관원들도 교류하고 정보원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네.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서 네. 비자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 지금 별개입니다. 그 얘기도 또 해드리자면 정호영 BBK 특검이 있었습니다. 물론 BBK 특검 전에 검찰 수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여러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정호영 특검에서 비자금 덩어리를 몇 개 발견합니다. 몇 개 발견하는데 지금 그 보도되는 120억은 그 다른 덩어리고요. 정호영 당시 발견했던 그 비자금은 100억 원대 비자금이었어요. 이거는 그 다스의 사장과 주변에서 비자금으로 챙겨놨던 돈인데 이 특검에서 발견하고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이 120억도 정호영 특검이 알았는데 발견하고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출범한 특검이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그 수사를 마친 그런 가장 강력한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때 출범한 특검이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전혀 이 비자금의 출처나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취재를 했어요. 네. 120억 그 비자금 부분은 오늘 촬영 있는 오늘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씨가 본인의 실명을 대고 얼굴을 대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거다. 그리고 본인이 가회동 집에 가서 경영 보고를 한 적도 있다. 그리고 특검에 불러갔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특검에서. 예. 근데 그 당시는 인수위 시절이라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120억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이동영을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시키는데 JTBC 보도는 그것이 청와대 안가인지 아니면 시내 안가인지 잘 모를 일이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조금 했는데 청와대 안가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어떻게 청와대 안가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 삼청동이었습니까? 삼청동.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를 사용하시라. 인수위 시절에. 당선이 되셨으니. 예, 당선이 되셨으니. 그래서 그 안가를 사용했는데 그 안가가 어디냐면 국무총리 공관 있잖아요. 삼청동 총리 공관이 있습니다. 삼청동. 몰라요? 뭐. 네. 그럼 경비가 쓰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테니스장에 딸린 안가랍니다. 네. 거기서 이 120억 부분에 대해서 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동영은 대해서 여기서 다스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비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라 이렇게 이제 시킨 것 같아요. 제 최동영 씨가 이름을 공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러는데 네. 저는 잘 아는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 와서 다스 관련된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거는 사실입니다. 가회동 집에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삼청동 안가. 네. 거기에 최동영 전 경리팀장도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그 다 얘기는 안 하면 안 했어요.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네, 갔어요. 이상은 씨 있잖아.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에 근무해라. 다스에 근무해라. 그리고 다스의 경영 지시를 했었어요. 그때 또 가서 다스하고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뭐 인사, 그리고 월급, 이런 보너스, 이런 큰 그 다스 회사의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논현동 집, 아니면 인수위 때,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 퇴임 후에도 그 다스의 중요한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비자금의 소유자가 네. 그 회사의 실소유자다 하는 것이 등식으로 성립한다면서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도. 비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의원님이 쓸 수 있나요? 제가 쓸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쓸 수 있죠.
근데 이 비자금의 용처만 따져보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스 수사는 마구마구 굴러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려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120억은 이거는 제가 공개한 서류거든요. 공개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의미는. 조금 복잡하죠. 비자금이 120억도 있고 100억도 있고 덩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100억짜리 외환은행 수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120억이 다가 아니고요. 비자금이 1000억가량 됐었어요. 2007년, 8년도만. 다스는 비자금을 빼서 쓰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하려고 아무 때나 가서 뺏어 쓰려고 장부를 안 만들고 수기 그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쓰는 수기 그 장부 네. 그걸 썼어요. 왜 수기 장부를 썼냐 했더니 격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돈을 가져가고 아무 때나 가져가려고 수기 장부를 썼다는 게 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비자금 덩어리가 12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100억 여원짜리도 있고 적어도 5, 6덩어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호영 특검이 다 보고 덮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자금들을 다 알고 있는데 덮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덮었습니다. 그러면 정호영 그 특검을 수사해야 되겠구만요. 네,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왜냐면 겁니다. 면죄부를 줬잖아, 불법적으로. 더 재밌는 것은 이 얘기는 또 안 나오는데 내곡동 땅 특검 때 네. 제가 내곡동 땅 그것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특검이 특종했었지, 됐어요. 그때. 네, 특검이 됐는데 이때 내곡동 이 사저터를 청와대와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네. 공동으로 샀는데 이시영 씨는 돈을 조금만 내고 지분을 많이 갖고 청와대는 돈을 많이 내고 지분을 조금만 가는 그런 식으로 그때 그 문제가 네, 됐잖아요. 국고 손실이 예. 됐는데 그때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사면서 낸 돈도 이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아니 그때 그 형 그러니까 이상은 씨한테 받았다고 했는데 이상은 씨 부인은 안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은 씨하고 그때 수사기관도 앞뒤가 안 맞았는데 다 맞춰줬어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변화는 없었고요. 이상은한테서 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돈도 비자금입니다. 누구의 비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헷갈리는데 뭐 특검이 뭐 100억을 덮었다, 뭐 외환은행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또 120억 비자금 뭐 이분이 네. 이분 스타일이 카카 스타일이 여러 회사를 세우고 여러 회사를 찢고 그리고 돈을 분산시키는 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는 그런 대범함, 호연지기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BBK 다스는 그 조직도를 구성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도 네. 뭐 사실은 이 분야에는 문외 아니긴 한데 재벌의 아들 승계 방법이 그 아들에게 조그만 회사를 세워주고 새우가 고래 먹듯이 예를 들면 이시영 씨 SM이 다운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몇십 배 큰 회사를 먹으면서 네. 그 돈으로 뭐 예를 들면 다스의 지분을 잡고 이제 점유하면서 실소유자가 돼가는 과정을 잡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재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례라면서요. 방법이고. 2011년도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지분 구조가 굉장히 김재정 씨는 그러니까 처남이죠. 네, 처남이 이명박 전 죽으면서 대통령의. 다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사실은 근무하지 않고 논현동 PC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맨날 돈은 받대. 근데 그러다 갑자기 다스로 가죠. 과장으로 갔다가 누구야 지금 그게? 이시영이요. 아, 이시영. 이시영이 PC방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너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경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다스의 경영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 다스라고는 큰 회사가 지금은 10조 정도의 규모가 된 그런 큰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를 이렇게 넘기려니 어렵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다스에 있는 중역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차라리 양심 고백을 하자고. 이거 우리 거였다. 그런데 뭐 정치인 하려고 했다가 내가 말을 못했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대요. 2011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결론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면서 이시영 씨한테 회사를 주고
이시영 씨한테 넘기는 그 모든 재산과 큰 그 권한과 큰 회사를 넘기는 이런 그 상속 그 과정을 헌법 상속. 과정을 상속 로드맵에 따라서 겪기로 했는데 그래서 돈을 빼돌리다가 너무 예. 무리하게 밀어주면서 다스가 지금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르고 이시영한테 무리하게 돈을 주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보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돈이 무리하게 움직이면서 이상한 돈 거래가 미국 수사기관에도 잡히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다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주진우 기자가 출연만 하면 막 비자금들 막 얘기가 막 나오고 그것도 규모가 막 수백억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저는 현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같이 이제 이 일을 같이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 없었고 또 그러리라 이제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한테 당했다. 아직도 사기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 좋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사기당한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쪼무라기 젊은 청년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다스가 이제 쉽게 끝날지 그냥 어영병 뭐 또 이렇게 역사 속에 묻힐진 모르겠는데 참 이번에는 역사 속에 묻히진 않을 거예요. 주진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유, 좋으신 분이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좋은데 분이세요. 청와대 비서관들 임명하는 것도 봐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B 때 기획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네. MB 청와대 때 기획관이라고 붙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MB의 그러저런 심부름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실세드립니다. 실세. 김태효 대외 전략 기획관 이분만 지금 기획관으로 좀 유명한데 제가 쭉 판도라 나오면서 조사해 봤더니요. 기획관을 붙여준 분들이 박형준 이분도 정무수석하다가 홍보 기획관을 했어요. 박형준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수석을 굉장히 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서초 제일 좋은 지역구에 넣었다가 떨어지니까 정무수석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챙기던 조윤선처럼 이명박이 챙기던 사람은 박형준이었어요. 박형준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박형준하고는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얘기는 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네. 너무 막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이제 아니야, 너무 막이 아니라.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저기 박형준이 MB의 총애를 받았다는 건 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좌우당간 아니 총회는 받았죠. 의원님. 왜냐하면 저 정두원 이제 일파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데리고 우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달랜드라고 사실은 정두원이 훨씬 윗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를 달랜드라고 SD가 이제 그러면 박형준을 내가 데려다 쓰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박형준 자체가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제 총회를 한번 했지 뭐 조윤선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여튼 의원님. MB 청와대 아무튼 때 이거 기획관이라고 달았던 분들 있잖아요. 야,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예, 또. 그런 분들을 앞으로 주목하셔라. 기획관. 예, 뭐뭐뭐 기획관. 여기는 이제 뭐 장다사로 총무기획관도 있고요. 이분은 이상득의 오른팔이었고 금고직이었습니다. 김두우 메시지 기획관도 있고 하여튼 이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목하셔라. 기획관들. 예. 근데 주 기자 저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쯤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예언까지 하십니까? 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딱 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게? 예. 그래서 뭐 포토라인까지 세우는 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제 몰고 가는 이제 최종 목적지인 것 같은데 구속까지나 시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는
어디로 몰고 가고 이 뭐 그 여론과 그다음 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 먼저 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국정원 그 다스 피해자들이 일단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스의 비자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론이 움직이는 걸 보면 예.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물줄기라고 봅니다. 정 의원님 생각이 이럴 정도 생각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는데 저는 그분이 독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출두를 했으면 하는 게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혼란이 이런 개혁 작업이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 주진우 기자 판도라에 대해서 뭐 한 줄 평하고. 네, 주진우 기자 판도라 얘기 듣다 보면 현실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얘기해서 오늘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뭐 저 법정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CSI 이런 거.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리얼리티가 넘치는 야, 이거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드라마를 얘기하셨지 영화는 얘기 안 했어요. 정두원 전 의원께서 여기 뭐 하나 짚고 네, 가실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지금 적폐청산이 이제 전 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적폐청산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또 이게 좀 피로도도 좀 느끼는 것 같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미래로 이제 나가야 될 거다. MB 크리스마스. 그래도 점잖게 얘기하시네. 근데 저는 적폐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동안 우리 검찰이 마무리를 잘못한 엉터리 수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이 정리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고 더 어지러워지고 더 나빠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기회를 네, 몇 번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도 청산을 해야죠. 그래서 진정한 적폐는 검찰의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알아맞힐 거니까 네. 그동안에 적폐청산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검찰이 적폐 중에 네 글자입니다. 보복수사. 보복수사도 들어갈 수가 있죠. 땡땡땡땡 네 글자. 그러니까 네 글자. 예. 별건 수사. 별건 수사도 들어갈 수 있죠. 그걸 통칭해서 나쁜 수사. 아니 밤을 새라 그냥. 그래, 잠깐만 어디 한번 맞춰보죠 뭐. 주진우 기자가 맞춰보죠. 진정한 적폐는 검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네, 힌트 좀 주세요. 자, 이제 뭐 무수히 많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기억에도 생생하면서도 너무나 우리를 무시했던 수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완종 수사. 네. 친박은 다 뺐어요. 네. 친박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검찰이 무슨 그런 검찰이 다 있냔 말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예. 한 얘기를. 명단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친박 이름들 나왔던 사람들은 뭐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요.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건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때 가장 기억나면서도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면 정돈 수사. 인간인 사찰인데 인사짤. 그래가지고 총리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이제 그 주범이 돼가지고 네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또 총괄했던 사람이 엉뚱하게도 노동비서관이었잖아요. 이영호. 그 노동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난동을 부렸는데도 MB한테 주의만 받고 끝났던 아주 총애를 그야말로 진짜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기관들에서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청와대 행정관을 호텔에서 불러다가 몇 시간 조사하고 끝내고 총리실은 미리 이제 조사를 하러 간다 통보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다 폐쇄하고 디가우징 시키고 다 없앤 다음에 조사하러 들어갔잖아요. 빈 박스만 들고 나왔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부실 수사. 부실 수사죠. 그러니까 너무나 국민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던 그런 부실 수사들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제가 맞춰서. 그 검사를 수사해야죠. 그래야지 편파 수사도 좀 맞게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수사도 맞죠. 저는 아직까지 못 맞춰가지고 저는 계속 내자니까 정치 검사 계속 이런 같은 얘기들. 이게 맥락을 다 보면 다 맞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부실 수사죠. 네, 그러니까 그 부실 수사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거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죠. 이 적폐가 청산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까 의원님 말했듯이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검찰이 덮었어요. 공권력이 덮으면 그 덮어버린 그 공권력 검사들을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을 줘야지. 네,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옆 사람을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적폐가 쌓이고 넘어갔는데 지금 정권에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호위하던 국정원장들이 다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국민의 검찰로 이제 돌아와야 할 마지막 기회를 지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사실 부지기수로 많았죠. 근데 검찰도 너무나 뻔뻔했어요. 자존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 말대로 이번 기회에 그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뭐 정말 이번 정부에서까지 지금 권력의 주구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 기자도 역시 사찰당한 적이 있으시겠죠? 저는 사찰을 밥 먹듯이 당해가지고요. 미행이 오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위협하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지금 바쁘니 내일 4시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네, 저는 차를 타고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유턴을 한 2번 정도 하고 제가 가는 길을 가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길을 나서면 일단 유턴을 일단 2번 하고요. 네, 일단 유턴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 앞 건물을 정문으로 해서 후문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인데 작년이죠. 작년에 저 일본에서 도쿄에서 락 페스티벌을 했어요. 거기 이제 제가 매년 가거든요. 저는 뭐 필요하니까 공연 보러 가는데 거기 이승환 그 친구가 자기도 한번 보겠다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서 저녁이랑 한번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 신주쿠에서 이제 그때 알았어요, 주진우가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는 알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르겠어요. 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뭐 모여가지고 PD들하고 뭐 이승환 씨하고 그래서 야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는 거기 찍히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서 주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다음 날도 저희는 그랬었죠. 근데 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정원에 제 파일이 이만큼 있대요. 거기에 이재정 의원이 가서 봤는데 네. 제가 누구를 만나고 뭘 했고 어떤 기사를 취재하고 있고 누구 뭘 한다는 게 보고서로 이렇게 돼 있대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각자 알고 있는 뭐 민간인 불법 사찰 얘기가 좀 있으면 들어볼까요? 본인이 직접 당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당하셨군요. MB 정부 사찰 1호였죠. 1호였죠, 1호였죠. 1호였고 이제 줄곧 뭐 대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사찰한 게 걸리더라고요. 그게 더 저 문제예요. 우리 국정원 수준이 사찰을 제대로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저는 그때 이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이제 이모 행정관이 저를 사찰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제 미행도 하고 미행도 제가 하고 어디 그래요? 가서 술 먹고 밥 먹으면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감시하고 있고 이제 이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났는데 네. 엉뚱한 사람들이 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같이 식사한 저랑 밥 사람 뭐 이런 먹다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저
그 학교 하는 친구인데 학교 재단 이사장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저희들이랑 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았죠. 세무조사 받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박덕흠 의원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이 사업할 때인데 우리들 같이 이제 밥 잘 먹었거든요. 박덕흠 의원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보통 금탑 산업훈장 받으면 세무조사가 몇 년간 유예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검찰 자료에 다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온갖 음해, 모략, 중상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찌라시장에도 돌리고. 그때 찌라시에 네. 정권 초기인데 네. 정두원 의원의 찌라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행. 네. 제가 그거 다 확인했었어요. 어. 그때 뭐 학교 어떤 누구하고 결탁해서 뭘 해먹었다. 어떤 사업체에 누구 그냥 해먹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거기서 네. 저기 사모님 뭐 화랑에서 뭐 뇌물 받았다. 이거를 찌라시를 통해서 이미 그냥 다 흘려서 여론재판을 통해서 명성에 일단 흠이 가게 해놔요. 일단 사법처리 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절반 정도 마식하게 죽이고 만드는구만. 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실 지네들이 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충 정리해서 또 주간지 월간지 기자들을 접촉해서 기사를 쓰게 만들어요. 아, 약간 그 뭐 정권 실세 무슨 예. 제2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기자들 중에서도 제 팬이 있잖아요. 그 어느 팬이 이제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겠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청와대에 또 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확인을 예. 해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저한테 가서 멱살 잡고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딱 발뺌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형님한테 직접 갔죠. 네. 형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나 못 찾는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친구를 저기 국정원으로 보내라. 이 친구를 청와대에 놔두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네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 이춘식 의원이라는 분하고 이제 정태근 의원하고 넷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춘식 의원이 그럼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처리가 안 됐냐 확인해 봤더니 청와대 이제 인사하는 김백준 비서관이 이상득 그 형님한테 이제 확인을 했더니 형님이 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화가 나서 다시 형님 보장을 불러서 이거 진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나 형님 방에 가서 농성하고 안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나갔더니 그 후에 청와대 이제 정정길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를 국정원으로 보내려는데 국정원장이 안 받는다 그런다. 그래서 왜 그런다니까 글쎄 그 친구 국정원장도 사찰했다 그런다. 이게 코미디예요. 근데 이게 한편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잔인하게 실행됐어요. 정두원 의원은 개국공신이었어요. 개국공신 중에 그래도 조금 그 엘리트 그리고 서울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선거운동에서도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정도 사찰했어요. 그래서 아니 개국 공신이니까 사찰하는 거야. 아니 그 다른 사람 별거 아닌 사람 같으면 사찰 안 하지. 아니, 사찰 안 당했죠. 저는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제가 사찰 당했던 것은 이게 형님 불출마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찰 당했던 거죠. 정권의 결정적인 약간 이유가 있었군요. 불충을 저질렀네요. 아니, 이게 민간인 불법 사찰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최근에 본 뉴스 생각납니다. 이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로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은 그 넥센이라고 그 김정주 씨와의 이상한 돈 거래, 네. 그 장모님과의 돈 거래 이런 것 때문에 그 넥슨에서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문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뭐 검찰한테 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임명했죠. 임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서 임명하자마자 네. 국정원을 시켜서 추명호를 시켜서 추명호가 그 이석수의 움직임을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고 추명호가 우병우한테 직접 보고하죠. 추명호는 국장이었는데 사실 실세였어요. 그 원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청와대하고 직접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추명호는 직접 돈을 갖다가 저기 3인방, 비서 3인방한테도 갖다 주고 그리고 우병우한테 직보하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그 추명호가 첫 번째 그 우병우 구속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중요했는데 첫 번째 추명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각 때 더 큰 게 터졌지. 그러자마자 추명호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추명호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추명호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상하게 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영장들은 기각되는 경향이 커요.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기각되자마자 그 국정원과 그 주변 추명호 주변 사람들이 열을 받아. 열을 받아서 이것저것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추명호가 쓴 특수활동비를 얘기하자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돈이 건너갔다는 특수활동비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수사방해 사건도 네. 거기서 나온 거잖아. 그럼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막 다른 직원들이 불기 시작했어. 아니 나는 구속됐는데 추명호는 2번 구속돼야 되는데 한 번도 구속이 안 돼?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추명호가 구속됐는데 추명호 구속이 되면서 그리고 추명호가 그렇게 그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버티면서 여러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병우는 더 은밀하고 조용히 이렇게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가리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 당연하죠.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변수가 뭐가 있냐면요. 우병우의 판사가 이영훈 부장판사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병우 그 전 수석이 거만하잖아요. 건방지니까 재판 태도가 안 좋다고 막 나무라고 화내고 꾸지를 그 기사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 뭐 추상같이 태도 불량을 경고했다. 뭐 그리고 판사가 뭐 사이다 재판이다. 직격탄으로 꾸중을 내렸다. 뭐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를 제압했다. 우병우를 때리고 이영훈 판사가 굉장히 공정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재판 기피 대상이었죠. 이영훈 판사가 누구냐면요. 최순실의 독일 후견인이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 가서 취재했을 때 임정평 교수가 최순실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줘가지고 그 독일의 뿌리를 내린 거는 임정평 교수 때문이다. 그리고 뭐 와가지고 정수장학회에서도 일하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서 일했죠. 이분의 사위예요, 이영훈. 예. 그래서 한번 재판부 기피가 됐잖아. 이거는 이재용 재판판 그러니까 판사여서 이 내용이 불거지면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이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를 수사하고 있다,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영훈 판사가 어느 정도 법과 양심을 생각한다면 저는 우병우 구속은 아주 명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검 때 우병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몇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살짝 맞아도 그냥 살짝 맞고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 고속도로도 톨게이트에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먼저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네. 톨게이트 지나면서 돈을 내고 들어간 상태니까 그 직전. 하이패스도 있어서 요새는 막 갑니다. 막 가요? 진입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패스. 정두원 전 의원의 판도라에 대해서 짧게 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두원 의원이 얘기하면 좋아요. 그렇게 일단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군요. 아니요. 무조건적이진 않은데요.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세우셨고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꼬집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명박 어떻게 보면 주의의 가장 저열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권력은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도 그렇고. 잘못했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공격한다. 이거는 뭐 손발을 끊는 도끼로 손발을 자르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항하는데 한 줄 평을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뭐 사랑 고백을 하시네요. 아, 네. 나는 좋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검찰의 부실 수사. 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 국정원장은 네.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 중에. 네.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은 저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신경이 이제 그냥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일종의 급성 우울증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빨리. 긴급 체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최경환 의원도 이제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아닌가. 그분들은 뭐 어디서 죽겠다, 빠져 죽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박형준 의원도 단두대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지역 중에 왜 동대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대구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에 경찰들은 경계를 강화해. 근데 야당 전략상 정부 여당에서는 최경환 같은 분이 아니 몸성이 잘 있는 게 좋죠. 관역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그걸 자꾸 아니 검찰이 뭐 청와대 눈치 보거나 아니, 말도 하는 게 글쎄 아니잖아요. 확실히 검찰이 독립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검찰은 뭐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병원 전 수석 그 경우를 보더라도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얘기 예. 들으면서 이제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주고받는 이제 말씀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매 정권마다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나간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너무 나간 일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걸 수사를 해서 밝히고 이게 법의 처벌을 받으려니까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범죄자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정원 얘기에서 하나만 더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국정원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의 변호사 그리고 한 국정원 파견 검사가 죽었는데 그 변호사의 죽음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차의 내부를 이렇게 가족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 그 어지럽혀진 쓰레기와 그리고 다른 걸 보고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분은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집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차를 이렇게 차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번개탄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그 주문진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그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거기가 절대 죽을 수 없는 데예요. 사람들이 1차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세우면 차가 뒤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차를 세우면 앞에 지나가는 차가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1.5m 바다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데예요.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신고해서 왔는데 그래서 구하러 갔을 때 누가 가서 어떻게 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분은 나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큰 그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자, 정모 변호사의 자살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 정모 변호사의 허벅지에 2군데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의 대퇴정맥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사는
굉장히 그 심혈관 계열 어떤 거에 그 검사를 이게 MB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훈령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이버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의 최고 사령탑으로 국정원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아래에 거의 모든 부처 차관들이 이 사이버 안전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결국은 국정원장의 지휘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나 부총리 수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 댓글도 사이버 사령부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전단에 있던 분들이 댓글 달고 좋아요 이걸 누르는 게 주요 임무인데 댓글을 북한에 있는 사이트에 안 달아요. 북한에 있는 이메일에 디도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했겠느냐? 설마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그러니까 설마 업무가 이렇게- 댓글 단어였는지 부업무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얘기고요. 이 속단하긴 이르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이버 사령관이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각 군의 지금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제 한 수 지도하기 위해서 왔는지 걱정스러워서 왔는지 왔었는데 댓글은 우리나라가 국정원이 최고예요. 최고지. 아니 우리나라한테 지도 편달 받아야죠. 아니,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어지진 않는데 네, 예. 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군사이버사 수사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는데 네. 진짜 원자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아니 또 큰 게 있습니까 뭐가? 네. 지금은 국정원 수사 수소폭탄이 더 큰데? 그래요. 응. 지금 수소폭탄 수소폭탄으로 내려주세요. 할까요? 네. 네. 진짜 수소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거나 저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두 분의 그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자살하면서 지금 수사가 약간 멈춰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계속 국정원에서 윗선을 불어서 국정원장들이 그 국정원장이나 실장, 국장급들이 그 위의 지시사항을 다 얘기했어요.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VIP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 A4 한 2장짜리로 5분 내에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 보충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MB는 물러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으로 간 돈, 그리고 최경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세한테 갔던 그 돈만 나오고 있는데, 예. 원세훈이 만진, 이명박이 만진 특수활동비는 훨씬 크고 강하답니다. 이 돈은 외국까지 넘어갔다는 게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액수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국정원에서 횡령했던 액수 그리고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이 그 집행했던 액수를 보면 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보다 국정원장들, 예. 훨씬 손이 컸고요. 훨씬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특수활동비로 외국에 나가서 해외 대학에도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돈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전직 국정원장들을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자 이번에 주준희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판도라 열어주세요. 저의 판도라는 힌트를 먼저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분밖에 모릅니다. 무조건 그분만 생각해서요. 저는 힌트는 이명박이고요. 네. 다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네네. 정리해서 왔습니다. 네. 이번 저의 판도라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MB 땡땡땡땡에 진입했다. 나는 이거 한 3초 만에 알았는데. 그러세요? 역시 정도원 의원도 MB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맞죠? 맞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네. 네. MB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MB의 수사 과정을 조금 지켜본 사람이면 네네. 김관진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김관진의 구속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M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김관진 구속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댓글,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부분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 네. 스톱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와 BBK는 좀 밀어주고 다스와 관련된 실소유주 의혹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갈래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MB 측으로부터 대응은 없어요? 주 기자 개인적으로? 저한테요? 대응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이번에 바레인 가는 비행기에서 저에 대한 욕을 하시는 거를 들었다는 저의 제보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그 비행기 타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MB 취재를 하러 급히 제가 네네. 일본에 가야 돼서 못 갔는데 그 옆자리에 타신 분들은 제가 포섭을 했구나.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괴성과 함께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 네, 욕이었답니다. 자, 주진우 기자 판도라로 세 가지 갈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이걸 한번 깊이 얘기해 보죠. 이번 김관진의 구속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심리전,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벌였는지 위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김관진 장관의 구속은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SNS에다 썼어요. 김관진 수사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 줄 썼는데 구속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미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연재우 그런 분들이 그 김관진의 지시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남겨놨고요. 그리고 MB가 직접 지시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상을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밥에 돌이 많다고 돌이 많은 게 아니라 쌀이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발표가 됐던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하지 무슨 댓글 부대로 만들려고 이제 창설을 하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사이드 잡으로 이제 활용을 또 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그거를 거죠. 완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나친 설마 그럴까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진 게 있지만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본인이 일단 인터넷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세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사람이 맞춰주는데 본인은 전혀 인터넷을 안 하면서 댓글 부대 만든다고 그게 됩니까? 이 인터넷 여론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조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처럼 인터넷에서 출중한 인물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두 시간 만에 10,000개씩 욕이 달리는 이런 정도의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때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수준을 유지할 수 그건 주진우 기자의 공이죠, 그거는. 있습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나왔습니다. 다스와 BBK.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네. 예. 제가 미국 취재 가서 취재해서 온 결과인데요. 네. 미국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명박의 비자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그리고 FBI 등 여러 유관기관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식으로 수사했다고 저한테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갈래에 돈 거래 흐름이 보였는데
알라바마에 다스 공장이 있습니다. 다스 미국 현지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뭉텅이 돈이 움직였는데 그 돈이 다른 회사로 가고 돈 세탁 과정에 있었다. 여기 이게 한 가지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보이는 한 계좌가 싱가포르 DBS 은행에 있었는데 중국의 상하이 HSBC 은행으로 넘어가는 수천만 달러의 그 자금 흐름이 돈 세탁으로 의심돼서 쳐다보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계기로 지금 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게 된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한국의 외침이 거기까지 닿은 것도 있고요. 미국은 그 다른 거는 안 보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돈 거래 그리고 달러의 이상한 움직임은 쳐다봅니다.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돈 세탁은 민감하군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한테 회사가 넘어가거나 회사에서 돈을 넘겨주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에서는 이걸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알았을 것도 같은데 그 핀센이라는 기관이 한국에도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정권에서 몇 가지 그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그리고 대검에서 그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갔는데 저한테 그 수사기관 관계자의 증언이 너가 이렇게 가도 기사를 쓰지 못할 거야, 밝히지 못할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도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것은 주진우 기자는 어떤 정보 루트가 있길래 네. 지금 이 사실을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지금껏 제가 카카에 대한 충성심으로 카카와 관련된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내의 일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외국 정보기관원들도 그 교류하고 정보원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네.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서 네. 비자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 지금 별개입니다. 그 얘기도 또 해드리자면 정호영 BBK 특검이 있었습니다. 물론 BBK 특검 전에 검찰 수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여러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정호영 특검에서 비자금 덩어리를 몇 개 발견할 때 조영재라고 하나요? 그걸 넣을 때나 하고 굉장히 그 의료적으로 고단위의 주사인데 이건 혼자서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확인 결과 이분은 지병도 없었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 변호사의 부검 기록을 보면 칼륨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약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칼륨이요. 칼륨 지수가. 그리고 가슴과 다리에 출혈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이것도 타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분명히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마티즈 네. 공모과장 미스테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 변호사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가면서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오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며칠 있다가 자꾸 피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살이라고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나오시기만 하면 영화 같은 얘기를 막 근데 이제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영화 같아서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그러려면 누가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그걸 시킨다고 그걸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당에 네. 뭔가 더 큰 거를 숨겨야 될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조직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그게 아니라고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요, 이건 저는 부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혹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정천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몰랐었는데 주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네네. 자살을 했느냐 자살을 당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망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보원으로 부릴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슈는 이명박한테 직격탄, 네.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요. 네,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 상에서 댓글 활동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인터넷 상의 심리전에 각별한 신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02년, 2007년 이 대선을 겪으면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뭐 여러 그쪽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좌파적인 시민단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간변단체, 수구단체. 보수 우익. 그 사람들은 건전단체라고 얘기해서 많이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은 인터넷과 그런 댓글, 그 다음에 게시판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누가 요새 유인물을 뿌리고 벽돌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계속 밀리자 촛불 집회 이후에 언론 그리고 이 여론의 항방을 지는 인터넷을 장악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한 것은 보입니다. 곳곳에서.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알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터넷에 대한. 네. 인터넷이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밀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분인데